자, 이제 두 번째 챕터 2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 측정이라고 교재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지금부터 하는 건 말 그대로 생기초입니다. 완전 생기초라. 조금이라도 회계를 배웠던 사람한테는 안 해도 되는데 막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넘어갑니다. 40페이지. 자, 회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재무상태라는 표현을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재무상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1번 자산. 앞으로 회계를 하다 보면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말을 이제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 중에 자산은 자, 여기서 기업이라고 그랬죠. 또 기업, 실체. 우리 회계는 항상 이제 개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업으로 생각하자고 그랬죠. 우리가 사업하는 거, 장사하는 거,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 우리 생기초로 돌아가자고요. 생기초, 재화와 채권이다. 책에는 좀 어려운 말로 경제적 자원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막 그래요. 두 번째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막 이런 게 나오죠. 1번에. 근데 그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여기 보세요. 재화와 채권. 이때 재화라는 게 뭐냐. 이때 화는 화폐, 화폐 단위, 돈이죠. 돈. 그리고 재는 재물, 재산. 돈이 될 만한 물건이죠.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재화라고 하잖아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돈이나 아니면 상품이나 건물 등의 물품, 상품, 건물, 차량, 비품 뭐 이런 거, 기계 뭐 이런 것들이 팔면 돈 생기는 거. 그 자체가 돈이거나 아니면 이걸 팔아서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재화입니다. 무식하게 갑시다. 재화. 그리고 중요한 거 채권. 자, 채권이 뭐냐? 우리 이제 한자 조금 이제 공부 한 세대면 채권 이미 알겠죠? 채권 받을 돈. 자, 기업이 미래의 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 받을 돈, 받을 거.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제일 쉬운 건 이거 대여금, 돈 빌려준 거.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럼 뭐 1억을 빌려줬어요. 그 1억을 빌려주면서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어. 그럼 일단 돈은 1억 나갔지만 그 1억을 받을 권리가 생겼잖아요. 채권. 그게 대여금이에요. 그게 대여금. 그리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외상으로 파는 거, 외상매출금, 받으러옴, 미수금 이런 것들이 채권입니다. 이런 것들이 채권. 그리고 여기에 속하는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회계에 장부에 기록한다는 말을 했었잖아요. 아까 북이 장부에 기록한다고. 그럼 장부에 기록할 때 우리끼리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거를 계정이라고 그래요. 이 계정이라는 건 장부에 이제 장부에다가 기록하고 계산하는 단위입니다. 즉, 돈이 이제 돈, 현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그죠?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기록하는 이제 단위, 그게 현금이고, 그 다음에 예금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걸 따로 적자, 또는 물건 사고 파는 거 따로 적자, 건물 따로 적자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단위가 여러 개가 있고, 그걸 계정이라고 하고, 어카운트, 줄여서 회계. 회계학이 아까 영어로 지나갔지만 어카운팅이거든요. 어카운트 ing. 근데 어카운트가 계정이에요. 기록하는 단위입니다. AC 쓰면 계정. 그리고 과목은 이름이에요. 어쨌든 우리끼리는 이제 앞으로 장부에 기록할 때 이런 용어들을 쓴다. 영어로 말하면 이제 알파벳 이제 하는 겁니다. 현금이지 뭐. 이건 설명이 필요 없겠죠. 현금. 많으면 좋겠죠. 그죠? 현금만 썩어나서 못 쓰고 버릴 거 막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좀 버리세요. 오늘 아침에 이제 역에 오는데 역에 대전역에 아침에는 그 주차장이 그 시장이거든요. 시장인데 그 도깨비 시장이에요. 그 주차장 아침에는 들 바쁘니까. 근데 요즘 버섯 나오는 거 아세요? 능이라고 좋은 거 있죠. 근데 어떤 아저씨가 능이가 요즘 끝물이라 좀 이제 조금 시커매요. 근데 이거 썩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썩은 거 나 줘. 막 이러면서 막 집어넣고 막 안 돼. 막 이러면서 싸우고 있더라고. 혹시 돈이 썩어나시면 저한테 주세요. 제가 쓸 수 있어요. 자, 현금 뭐 설명 필요 없고, 자, 이제 보통 예금, 이건 우리 시험은 거의 보통 예금 필요 없고, 이거 예금인데, 수시로 입출금 가능한 우리 은행의 보통 자유저축 예금 이거. 자, 중요한 건 이거죠. 회계에서는 이거 중요합니다. 당좌예금. 솔직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회계를 배우지 않았다면 당좌예금, 이것만은 좀 생소할 겁니다. 근데 우리 회계에서는 정말 많이 써요. 당좌예금. 일단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하는 예금이다 써놨잖아요.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써놨는데, 자, 제가 뒤에다 이렇게 썼어요. 이런 거 일일이 필기 안 해도 되니까 열심히 그냥 보시고, 만약에 필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지우려고 그래. 그럼 잽싸게 사진이라도 찍어 놓으시면 돼요. 이건 그냥 보시면 돼요. 자, 대금 결제 수단, 즉 돈을 주고받을 때
우리 개인이 아니라 이제 회사끼리 회사 운영을 하다 보면 목돈이 왔다 갔다 하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현금 왔다 갔다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 카드 결제 뭐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죠. 카드 결제하면 이제 결제 날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외상도 설명 필요 없죠. 외상이죠. 즉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하기로 또는 후에 받기로, 나중에 내일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 후든 1년 후든 외상 돈을 나중에 주고받는 게 외상이죠. 이거 세 개는 필요가 없는데 너무 당연한 건데, 문제는 요거. 앞으로 회계를 하다 보면 이제 회계를 안 배운 사람한테는 생소한 게 요거 두 개죠. 솔직히 회계 안 배워도 현금 거래나 카드 거래나 외상 뭐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 요 두 개가 문제인데, 우리 회계를 하다 보면 이제 수표를 발행한다. 특히 당좌 수표, 어음을 발행한다. 약속어음, 요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회계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저한테 오늘 1억 원을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1억 원. 그럼 현금으로 1억 원 만져보셨어요? 근데 저는 현금 1억을 만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등록금 하려고 몇백만 원, 뭐 이런 거 옛날에 왜 드라마나 영화 보면 신문지에 이렇게 싸가지고 품에 넣고 다니고, 그래도 그 몇백만 원이 이제 사실 1억 원씩 들고 다닐 일이 거의 없잖아요. 아니면 영화 보면 007 가방, 007 가방에 옛날 10,000원짜리 넣으면 10,000원짜리 100다발이 1억 원이니까 그 007 가방 얇은 거에 쭉 깔면 그게 1억 원이라면서요. 근데 요즘 5만 원짜리가 나왔으니까 이제 5억 원이 되겠죠, 이제. 어쨌든 만약에 1억 원이라는 돈을 현찰로 사놓으면 이 10,000원짜리 그 100장 묶어놓은 다발이 100개예요. 100개를 이렇게 007 가방이든 아니면 그 쇼핑백에 담아서든, 옛날에 요즘 말고 옛날에 그 공무원 강의 아니면 그 입시 아니면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초반 옛날, 그때는 에서 소위 말하는 탑 강사들,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때는 월급을 그 돈으로 줄 때라 쇼핑백에 줬다는 전설이, 저는 못 받아봐서 모르겠어요. 쇼핑백에다 담아서 줬대요, 옛날에. 그리고 왜 서로 간에 그때는 세금 같은 거 서로 간에 좀 띵거 먹으려고 현금 주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랬대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럼 큰일 나니까. 근데 현금 1억이라는 걸 어쨌든 현찰로 주고받으려면 번거롭잖아요. 그럴 때 종이 한 장에 그냥 1억 원 뭐 이렇게 1억 원 해서 어쩌고저쩌고 주고받을 수 있다면 편하겠죠. 그게 수표나 어음입니다. 그게 수표나 어음인데, 차이점은 수표는 지금 당장 주겠다. 지금 당장 줄 테니 은행 가서 찾아가시라.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1억을 드리는데 그냥 종이 한 장에다가 1억 원 쓰고 그냥 김종화 사인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수표를 받아서 은행 가서 돈으로 찾아가면 돼요. 그냥 은행 가서 돈으로 찾아가든지 아니면 여러분 통장에 계좌 이체 시켜버리면 끝나요.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결제를 쉽게 하는 거, 이게 제일 기본적인 게 수표. 근데 수표는 지금이라도 당장 은행 가서 찾아가시라 이런 뜻이고, 어음은 일정 기간 후에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만기일이 있어요. 즉 오늘 주겠다가 아니라 여기다 날짜를 쓰는 겁니다. 지금이 10월하고도 그러고 보니까 13일에 금요일이네, 그죠? 오늘이 10월 13일인데 만약에 여기다가 내년 24년 1월 20날까지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날짜를 콕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 날 드리겠다라고 날짜를 콕 짚는데 그게 만기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지급하기로 약속만 하는 거, 그때는 어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수표와 어음, 앞으로 우리가 계속 쓸 거니까 수표 어음의 개념. 수표는 당장 주겠다, 당장 주고받는 거. 어음은 일정 기간 후에 주고받는 거. 그럼 다시 제가 수표를 발행하려면 제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돈이 들어가 있어야 여러분한테 찾아가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넣어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요 당좌예금이에요.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은행에다 돈을 맡겨놓은 거. 그리고 맡겨놓은 게 만약에 10억이 있다. 그럼 10억 한도 내에서 수표를 발행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저는 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종이 한 장에다가 간단하게 써서 주면 끝나요. 혹시 그 개인적으로 쓰는 건 가계수표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머니 아니면 그 가방에, 서류 가방에 수표 용지를 갖고 다니면서, 만약에 오늘 여러분 거래처 다니면서 오늘 결제해야 돼. 그럼 여기 가서 2억 원 주면 2억 원 써서 주고, 여기에 5천만 원 줘야 돼 5천만 원 써서 주고, 이런 식으로 결제했단 말이죠. 가계수표. 근데 우리는 안 나오고요. 일단 당좌수표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따로따로 했는데 여기 보면은 글자를 좀 눕혀놨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또 아직 안 배운 현금성 자산을 다 묶어서 재무상태표 이제 보고서에 적을 때는 묶어서 적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해도 돼요. 넘어가시고. 자, 그다음 계속해서 갑니다. 유가증권. 공식 계정 과목은 유가증권이라고 없어요. 그냥 유가증권은 값어치가 있는 증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이나 사채, 여기 있다. 주식. 일단 주식만 알아두시고 사채니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주식 같은 걸 사고 팔 때 우리가 이걸 유가증권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유가증권이라고 그냥 기록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기록할 때는 이렇게 말이 더럽게 길어졌어. 더럽게 빼고 참. 당기, 손이, 공정, 가치, 측정, 금융, 자산 이가 엄청 길어졌어요. 외우기도 힘들게. 그 나중에 합시다. 여러분 책에 41쪽 맨 위에 보면 당기, 손이, 공정, 가치, 측정, 금융, 자산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건 나중에 하지 말래도 할 거니까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시고요. 그냥 우리가 유가증권. 그리고 또 책에 보면 근래 들어 몇 년 전까지는 세 번째 줄에 가로 안에 단기 매매 목적인데 옛날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그랬어요. 단기 매매 증권 그럼 이해도 쉽고 글자도 뭐 6글자밖에 안 되니까 쉬운데 요즘은 왜 이렇게 길어졌나. 단기 손이 공정 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길어졌어요. 이건 나중에 합시다. 일단 그냥 우리는 유가증권 그러면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들을 유가증권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넘어가요. 구체적인 진짜 계정 과목은 이런 말을 써야 돼요.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 상품. 앞으로 우리는 아까 계속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라고 생각하겠죠. 기업 실체. 그럼 참고로 이 기업은 여러 가지 또 업종이 있잖아요. 업종. 건설업도 있고 금융업도 있고 뭐 음식 같은 거 하는 식자재를 취급하는지 아니면 음식을 만들어 파는지에 따라 업종이 여러 가지인데 여러 가지 업종 중에 우리는 상품 매매업. 다른 말로 유통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반 우리 다른 거 빼고 우리는 상품 매매업, 유통업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나머지 뭐 건설업이다 뭐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회계할 때는 이것만 생각하세요. 상품 매매업이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상품이에요. 자, 중요한 거 이거.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물건. 사다가 파는 거죠. 사다가 파는데 그 사온 물건, 그게 상품이에요. 중요한 건 이 어떤 물건이 상품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것도 팔려고 사왔으면 상품이고 이것도 팔려고 사왔으면 상품이고 저 카메라도 팔려고 사왔으면 상품이고 여러분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데 저기 전자제품 매장 있죠. 그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거기다 200개를 사왔어. 왜? 팔려고. 그럼 그거 상품인 거예요. 그럼 저 캠코더 저것도 우리 매장에서 20개 사왔어. 왜? 팔려고. 그럼 상품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학원에서 캠코더 샀다. 왜 샀냐? 저건 왜 샀죠? 지금 우리가 쓰려고. 그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비품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비품. 사용할 목적. 사용할 목적으로 했으면 비품이에요. 근데 판매를 목적으로 했으면 상품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상품이라는 게 지정된 게 아니라 내가 팔려고 사왔으면 상품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제품은 나중에 원가 계산 만들어 파는 거. 판매를 목적으로 자기가 만든 거. 외부에서 사온 건 상품이고 자기가 제조 만든 건 제품이에요. 팔려고 외부에서 사온 건 상품. 팔기 위해서 내가 만든 건 제품. 만들어 파는 건 제조업이라고 하죠. 제조업은 나중에 원가 얘기할 때 하고요. 우리는 유통업을 전제로 합니다. 그다음 소모품이지 뭐 사무용 문구류, 볼펜, 노트, 칼, 지우개 막 이런 것들이 소모품. 그리고 여러분 계산기. 오늘은 계산기 쓸 일이 없는데 앞으로는 계산기 종종 써요. 혹시 계산기 안 받으셨으면 나중에 드릴 거예요. 계산기 이거 받으셨죠? 이거. 1, 2, 3, 4, 5 다 눌러보세요. 아까 보니까 하나 훔쳐가려고 딱 빼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진짜 훔친 거 아니고 얘기하고 가졌는데 번호가 안 눌러져. 1, 2, 3이 안 눌러져요. 눌러보세요. 1, 2, 3 다 1, 2, 3, 4, 5, 6, 7, 8, 9, 0까지 다 눌러보세요. 안 눌러지는 게 있더라고. 하필이면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바꿔서 가져가려고. 어쨌든 이 계산기 사실 저는요 계산기 쓸 일이 40문제 중에 계산기를 쓸 일이 솔직히 별로 없어요.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사칙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칙이면 되고 그리고 숫자에 조금 익숙한 분들은 40문제 중에 많으면 한 5, 6개 정도는 계산기 눌러야 되지만 나머지는 솔직히 그냥 웬만한 거 그냥 보고 그냥 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미리 쫄지 마시고요. 어쨌든 계산기는 들고 다니세요. 일단은 들고 다니세요. 근데 저 계산기 이런 게 소모품이지 뭐. 저 계산기가 1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가 아니죠.
그죠? 저 다 있어 이런 데 가면 뭐 4,000원, 5,000원도 있죠. 뭐 이런 것들은 소모품. 값싸고 그때그때 써서 없어지는 거. 뭐 쓰고 버리고 뭐 이런 것들. 분필 뭐 이런 것들이 소모품입니다. 얘기할 것도 없이. 그 다음에 토지, 건물, 기계, 차량. 토지, 건물, 기계, 차량은 설명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 아무리 오늘 회계를 생판 처음 들었어도 토지, 건물, 기계, 차량. 설명 필요 없겠죠, 설마?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전부 다 여기 뭐라고 써놨냐? 사용할 목적. 영업용이라고 써놨죠. 만약에 제가, 잘 보세요. 땅을 샀어. 여기 요 건너편에 땅을 500평 샀어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죠? 이 종로 한복판에 500평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샀어요. 샀는데 왜 샀냐? 사서 가지고 있다가 팔려고. 그럼 저는 장부에 적을 때 뭘 샀다고 적어야 되냐? 토지 샀다고 적으면 안 돼요.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상품, 그죠? 판매 목적인 상품이에요. 제가 500평을 샀는데 목적이 뭐냐? 갖고 있다가 팔려고. 만약에 500억 주고 샀다가 조금이라도 더 받고 팔려고 샀다. 그럼 상품이에요. 토지가 아니에요. 근데 토지는 뭐냐? 내가 쓰려고. 내가 쓰려고. 그 땅 사서 거기 다 갈아엎어가지고 거기 주차장 쓰려고. 종로 한복판에 넘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주차장 수입도 연예인 누구지? 저기 주차장 빌딩 있잖아요. 주차장 빌딩 해가지고 거기서만 월 그때 옛날 벌써 몇 년 전인데 기사가 월 6천인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죠? 아니 요즘 차 갖고 다니면 알 거 아니에요. 이런 데 나오면 차 버리고 싶잖아요 막. 근데 주차장 이거 수입도 만만치 않아요. 몇 천만 원씩 벌고 그랬는데 어쨌든 내가 쓰려고 샀으면 토지예요. 근데 땅을 샀지만 팔려고 샀다. 그때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이 다른 게 아니랬죠. 목적이 달라요. 건물도 마찬가지. 건물을 샀어. 이 건물을 만약에 샀어. 왜? 내가 쓰려고. 그럼 건물이에요. 건물 샀다고 적어요. 그런데 저는 부동산 매매업자예요. 그럼 내가 건물을 샀지만 이걸 갖고 있다가 팔려고. 적당한 때 팔려고 샀다. 그럴 때는 건물 샀다고 안 합니다. 상품 샀다고 그래요. 회계에서는 그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회계 용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 여러분 책에는 지금 이 부분은 따로 없어요. 그죠? 이 부분은 지금 거기 책에 그 동그라미 1, 2, 3, 4에 기타 그래가지고 조금 비유동자산 쪽에 보면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42쪽에 동그라미 4번에 유형자산 중에 토지, 건물, 기계, 차량 이렇게 나옵니다. 42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4번에 유형 자산 중에 토지, 건물, 기계, 차량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앞에다가 사용할 목적 또는 영업용 이 정도만 메모하시면 되고 귀찮으면 얼른 이거 사진 하나 찍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품은 사용할 목적으로 이것도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가구, 책상, 의자, 컴퓨터, 복사기, 전화기, 우리 저 캠코더 아니면 지금 빔 프로젝트 이거 빔 이런 것들이 비품입니다. 우리 지금 영업용으로 우리 학원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쓰려고 산 가구, 책상, 의자, 컴퓨터, 복사기, 전화기 또는 에어컨, 히터, 캠코더 이런 것들이 비품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비품은 거기 써 있죠.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비품 우리 계속 쓸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책에서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다 묶어서 유형자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나중에 강의합니다. 유형자산은 배운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유형자산의 종류가 있는 거고 우리 생기초에서는 유형자산은 몰라도 돼. 일단은 모르고 그냥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비품 이런 것들은 뭐다? 중요한 건 목적이 뭐다? 사용할 목적, 영업용이다. 근데 상품은 여러분 책에 상품은 어디냐 하면 41쪽 41쪽에 그 위에서 동그라미 1, 2, 3, 4에 있는 것 중에 4번 재고자산 중에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한 글씨로 상품, 제품 막 나오잖아요. 상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책에는 지금 완전 생기초를 전제로 책을 쓴 게 아니에요 보면. 근데 이것들은 적어도 한 바퀴 돌아본 사람이 딱 보면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죠.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런 거. 근데 오늘 진짜 처음 배우는 사람은 유동자산이나 비유동자산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또 비유동자산에 보세요. 41쪽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 2번 이상한 말 나와 있죠.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동그라미 2번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역시 생판 처음 하는 사람은 몰라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뒤에서 하지 말래도 죽으라고 할 거예요. 일단 넘어가세요. 제가 지금 설명 안 드리는 과목은 건너뛰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도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계속 나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요 미수금이나 선거금은 여러분 책에 41쪽 위에 41쪽 맨 위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리을에 미수금이 있고요.
리을에 미수금이 있고 그다음 동그라미 5번 중에 기억에 선급금이 있고 그래요. 어쨌든 책이 다 있어요. 있는데 저는 지금 생기초 하는 사람을 전제로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일단 여기를 째려보세요. 미수금은 우리 한자를 좀 아는 사람들은 훨씬 쉬워요. 미수 받을 수 이렇게 돼. 나중에 받을 돈. 그래요. 우리 회계에서 이거 딴 거 빼고 요 밑자랑 선자 이거는 진짜 착하다는 선이 아니고 먼저 선이니까 나중미고 미수금 나중에 받을 돈. 나중에 받을 돈인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상품 이외의 물품 등을 매각 처분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한 거. 자, 미수 글자 그대로 받을 돈이잖아요. 받을 돈, 미수금, 받을 돈, 나중에 받을 돈이에요. 글자 그대로 하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상품 이외의 물건. 만약에 상품을 외상으로, 근데 왜 이게 먼저 나왔지? 잠깐만요. 지나갔나? 외상매출금 아직 안 지났는데? 이상하네. 외상매출금 어디 갔지? 그거 외상매출금이 안 나오고 이게 먼저 나왔네. 어쨌든 중요한 건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으면 외상매출금. 그 외상매출금이 건너뛰었나 봐요. 없어졌나 봐요. 없어졌나 보네요. 외상매출금하고 왜 이게 건너뛰었지?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옴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 건너뛰었나 봐요. 지금 건너뛰었나 봐요. 그러고 보니까 잠시만요. 죄송한데 넘어갔다 올게요. 잠깐만. 그러네요. 한 페이지가 날라갔어요. 한 페이지가 날라갔어요. 밑에 거 먼저 할게요. 외상매출금 이거 써놓고 할게요. 외상매출금. 여러분 책에는 41쪽에 메뉴에 동그라미 3번에 기억에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 보세요. 외상매출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판 겁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거, 팔은 거죠. 상품을 외상으로 파는 거, 상품을 팔았는데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거, 외상 매출금. 지금 우리가 지금 자산하고 있죠. 받을 돈. 아까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상품이나 토지, 건물, 기계, 차량 이런 건 재화하고 그리고 외상매출금은 나중에 받을 돈이죠.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나중에 돈을 받아야 돼. 받을 돈, 채권입니다. 자산, 채권. 그리고 받으러 아까 어음 얘기했었잖아요. 어음을 받았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내년 1월 20날까지 갖겠습니다라고 종이에다 써서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종이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돈을 받으면 되잖아요. 글자 그대로 받을 돈. 이것도 상품을 매출한 거예요.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약속어음을 수취한 겁니다. 약속어음을 수령. 어음을 받은 겁니다. 어음을 받으면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겼다. 받으러 이렇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그럼 41쪽에 동그라미 3번에 기억과 니은에 써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한 페이지가 날라갔어요. 대여금,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하고 장기 대여금. 어쨌든 중요한 건 대여금. 단기와 장기보다 대여금. 대여금은 거기 디귿에 있죠. 3번의 디귿. 동그라미 3번의 디귿. 어쨌든 책에 다 있으니까 일단 여기를 째려보세요. 자, 대여금은 돈 빌려준 거잖아요. 빌려줬으니까 받을 권리가 생겼다. 자산. 근데 여기 하나는 단기고 하나는 장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회계는 아까 1년 기준이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1년 기준. 회계에서는 특별한 말을 쓰면 1년 기준이다. 기억하세요. 1년 기준. 근데 1년 기준으로 1년 이내는 단기라고 하고 1년 초과되면 장기라고 그래요. 단기와 장기의 기준이 1년이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세요. 앞으로 회계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단기 어쩌고 장기 어쩌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단기와 장기 기준이 1년이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1년 기준. 꼭 기억하세요. 1년 기준. 회계에서는 특별한 말 없으면 회계기간 1년. 그 1년을 기준으로 단기, 장기 구분한다. 기억하세요. 자, 빌려준 돈, 대여금. 받을 권리가 생겼다. 받을 권리, 채권, 자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럼 외상매출금, 받으러옴, 그리고 대여금까지 하고 그리고 미수금 이 순서로 와야 되는데 어쨌든 나중에 받을 돈. 중요한 건 상품이 아닌 걸 외상으로 팔은 거예요. 자, 이것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으면 외상매출금으로 적어요. 근데 상품이 아닌 토지나 건물 같은 거를 외상으로 팔았다. 그럴 때는 미수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솔직히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게 그냥 솔직히 외상매출금이냐 미수금이냐 이것 때문에 문제 답이 달라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나 오늘만큼은 꼭 신경 써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차이 꼭 기억하세요.
상품이냐 상품이 아니냐. 어음도 마찬가지기. 어음 얘기 나왔죠. 어음도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음이지만 상품이 아닌 걸 팔았을 때는 미수금이라고 해야 돼요. 미수금. 회계에서는 구분하는 게 정석이에요. 원칙. 다만 솔직히 우리 시험에서는 이것 때문에 답이 달라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오늘만큼은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선급금, 미리 준 돈. 자, 완전 생기초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조금 헷갈립니다. 외상매출금이 받을 거니까 자산이야. 받으러옴도 받을 거니까 자산이야. 미수금 나중에 받을 거니까 자산이야. 여기까지 이해 잘했어요. 대여금 빌려준 거니까 받아야지 자산이야. 여기까지 이해 잘해. 근데 여기서 헷갈려. 선급금. 미리 줬다. 자, 상품 등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대금 중 일부, 즉 계약금. 자,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을 줬다. 계약금 줬어요. 그래서 선급금은 여러분 동그라미 5번에 1번, 41쪽 5번에 1번 있죠. 거기에서 상품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해서 선급한 금액이다라고 써있죠. 계약금이라고 써놓으세요. 계약금. 자, 계약금이라는 말은 알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사거나 아니면 차를 살 때 계약금 걸었다. 아니면 건물 월세나 전세 얻으려고 사무실 같은 거 얻으려고 일부를 줬다. 이런 게 계약금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원래 건물 살려고 그래. 건물이 마음에 쏙 들어. 이게 50억이래. 50억인데 오늘 계약금으로 10% 5억을 줬어요. 자, 5억을 줬어. 그럼 돈 나갔죠? 그럼 이게 자산이냐 부채냐? 그럼 생기초 하는 사람들은 돈 나간 것만 생각해. 나갔으니까 자산이라는 생각, 자산이 줄었다 아니면 아니 뭐 자산이다 아니다 이 생각을 못 해요. 근데 계약금을 줬으면 세상에 공짜로 준 건 아니잖아요. 계약금을 걸었으니 그 물건을 나한테 인도해라 이거죠. 그럼 나는 그 계약금 준 만큼의 권리가 생긴 거잖아요. 권리가 생겼으니까 이것도 채권, 받아야 될 자산,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줬지만 그 대가로 뭔가를 받아야 될 권리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제가 건물 아까 5억 계약금 주고 50억짜리 사기로 했으면 50억짜리 건물을 나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급금, 이것도 자산입니다. 선급금, 자산. 그 다음에 자산 일단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부채로 넘어갑니다. 부채는 기업이 앞으로 갚아야 될 채무. 아까 자산이 재화와 채권이라면서요. 받을 건 자산입니다. 받을 건 자산. 근데 갚아야 될 건 부채. 갚아야 될 의무, 채무, 빚. 빚이 아니고 빚이죠. 빚이. 부채. 부채는 갚을 겁니다. 자, 단순합니다. 받아야 되면은 자산이라고 하고 갚아야 되면 부채라고 합니다. 받을 건 자산, 갚을 건 부채. 우리 회계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자산이냐 부채냐 자산이냐 부채냐 계속 물어봅니다. 계속 물어보고 계속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 돈이나 물건 재산하고 받을 건 자산, 갚을 건 부채. 받을 건 자산, 갚을 건 부채.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닌데 이걸 헷갈려 하면 안 돼요. 자, 먼저 부채 중에 제일 기본은 차입금입니다. 차입금 중에 단기냐 장기냐 그 차이예요. 어쨌든 차입금은 빌린 거죠. 돈 빌린 거. 빌려왔을 때 1년 내에 갚아야 되면 단기 차입금,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갚아야 되면 장기 차입금. 여러분 책에는 그 42쪽하고 43쪽에 42쪽 가로 1번에는 유동부채, 단기부채, 43쪽에 가로 2번 비유동부채는 장기부채. 거기에 각각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 따로따로 돼 있는데 저는 그냥 묶어서 한꺼번에 한 거고. 자, 그다음. 자, 이거 잘 보세요. 외상매입금. 자, 중요한 거 이거 상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외상매입금. 상품을 매입했는데 돈은 다음에 줄게. 이게 외상매입금이고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 발행해줬다. 지급어음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상품이 아닌 물건, 상품이 아닌 건물, 기계 등을 외상으로 구입했거나 어음을 발행해줬을 때는 미지급금. 미지급, 나중에 줄 거죠. 글자가 들어 미, 나중에, 지급, 줄 돈입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은 상품에 관련된 거니까 상품에 관련된 거 이걸 매입채무라고 하고 그리고 상품이 아닐 때는 미지급금이에요. 아까 했던 것처럼 외상매출금하고 이제 앞으로는 외매출 이렇게 적어 외상매출 바쁘니까 그다음 받으러옴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그래요. 요 얘기는 아까 안 했어요. 책에는 써 있고 매출채권이라고 했고 그리고 매출채권과 매출채권이 아닌 것이 아까 미수금이었죠. 자산인 건 똑같지만 상품을 팔았을 때는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옴, 상품이 아니었을 때는 미수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상품을 매입했을 때는 외상매입금이나 지급어음, 상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매입했거나 어음 주고 매입했으면 미지급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회계에서는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시험에서는 그닥 이것 때문에 틀렸다 이런 경우는 아마 진짜 드물 거예요. 그렇다고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진짜 중요하다 외워놓으세요. 오늘은 기필코. 그래서 매입 채무와 기타 채무, 상품 매입과 관련됐느냐 상품과 관련 없느냐 꼭 기억하시고, 선수금 미리 받은 돈, 선수금 미리 받았다. 이것도 그럼 계약금 써놓으세요. 계약금 받은 거 선수금. 여러분 책에는 43쪽에 있죠. 동그라미 5번에 기억. 그러니까 어쨌든 책에 읽다 보면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있고 나중에 보면 이건 나 설명 안 했는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이 안 되는 건 그냥 건너뛰세요. 왜? 이건 기초 때 배울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중간중간 굳이 얘기 안 해도. 자, 예를 들어서 비유동부채, 여러분 책에는 비유동부채 중에 장기차익금은 조그맣게 했어요 제가. 근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장기 미지급금이나 사채나 퇴직급여 부채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생기초하는 사람들이 할 내용이 아니에요. 건너뛰세요 그냥. 지금 이런 것만 해두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하는 부분만 잘 체크해 두시고, 그럼 나머지는 진도 진행하다 보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나중에 또 심화 강의 때 하면 그때 가서 해도 되고, 근데 그때는 또 그때대로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이제 알고 있어. 여기서 굳이 지금 사채를 설명 안 해도 진도를 쭉 진행하다 보면 다음 달에 하거든요.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과정상. 단 우리는 오늘 출발점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 하나도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 사채라든가 퇴직급여 부채나 충당 부채 이런 것들은 다음 달에 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은 건너뛰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계하면서 진짜 입에 달고 살아야 될 용어들이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이건 진짜 입에 달고 사는데 그 중에 자본 나왔습니다. 자산, 부채 끝났고 자본 나옵니다. 이때 자본은 따로 정의가 없어요. 자본이라는 정의는 없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자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순재산 또는 순자산. 자산 총액에서 부채를 뺀 거니까 순자산 또는 순재산, 엉덩이나 방덩이나 같은 거예요. 어떤 때는 순재산, 어떤 때는 순자산.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엉덩이나 방덩이나 같다. 그래서 소유주 지분, 주주 지분 이런 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또 설명드리고요. 일단 이거. 그럼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자본이라고 하고 이름이 있어요. 자본등식이라고. 그럼 자본등식이니까 열심히 외워야 되냐? 외우면 좋지만 안 외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 근데 오늘은 일단 중요해요. 자본 뜻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 뺀 거래. 이거 오늘은 기필코 알아두세요. 근데 일부러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 이런 식으로 하지는 말란 얘기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자본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본에 속하는 과목은 딱 하나, 자본금 하나입니다. 자본금 하나. 그리고 개인 기업일 때는 장사 시작하려고 출자한 돈, 장사하려고 처음에 출자한 돈을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출자금이 자본금이고요. 주식회사에서는 발행주식의 액면,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 여러분 책에는 가로 1번에 박스로 돼 있는 거 그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가로 2번 자본잉여금, 가로 3번 이익잉여금, 가로 4번 자본조정 이런 말 있죠. 이런 것들은 이것도 역시 다음 달에 배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생기초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그거 봐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때가 되면 알게 돼. 자연스럽게 알게 돼. 그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오늘 신경 쓸 필요 없겠지요. 배운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니다. 근데 안 배운 사람은 계속 딴나라 말이야. 근데 이거 왜 넘어가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세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재무상태표 45쪽. 재무상태표 이 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우리 회계에서 입에 달고 사는 용어들이 자산, 그리고 부채,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본, 이 세 가지는 진짜 입에 달고 살아야 되고, 특히 자산과 부채는 계속 우리가 진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할 겁니다. 그리고 자본은 솔직히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자산에서 부채 뺀 나머지가 자본이라면서요. 그리고 장사 시작할 때 처음 출자한 돈이 자본금이라면서요. 그럼 장사 시작할 때 출자한 돈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럼 한 달 전에 출자하고 6개월 전에 출자하고 출자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돈은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출자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자본은 거의 이제 언급할 일이 별로 없는데 자산 부채는 계속 받을 건 자산, 갚을 건 부채. 그 다음 자산 부채를 통틀어서 재무 상태라고 합니다.
자산부채 자본을 통틀어서 우리는 재무상태라고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보고서,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보고서가 지금 나오는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 기업의 일정 시점, 즉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현재, 예를 들어서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다, 자본은 얼마다, 이거를 보고하는 보고서가 재무상태표고요. 여러분 책에는 그 가로 안에 BS, 밸런스 쉿에서 BS라고 돼 있잖아요. 그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는 이 재무상태표가 그 제목 위에다 써놓으세요.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그때 쓰던 말이 밸런스 쉿 BS예요. 지금 옛날 겁니다. 근데 재무상태표라고 바뀐 지가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근데 우리는 습관 한번 들이면 못 고치죠. 습관 들이면. 그래서 대차대조표가 밸런스 쉿이고 재무상태표로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기 제가 파이낸셜 포지션 써놨는데, 원래 저것도 길게 써놓으면 짧게 줄인 거예요. 그것도 그나마. 원래는 길어요. 원래는 스테이트먼트 오브 파이낸셜 포지션 이렇게 길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FP라고 표현했습니다. 전 제가 쓴 게 아니고 원래 국제 기준에 저렇게 써 있어요. 국제 기준에 저렇게 써 있어. 근데 지금 책에도 이렇게 나온다. 왜? 습관. 이분도 되게 오래되신 분이거든요. 이거 제가 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습관. 근데 이 책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이런 사람 천지예요. 또 그런 사람한테 배운 젊은 사람, 대학 강의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지금도 BS야. BS 계속 이러고 있어요. BS. 저도 강의를 오래 해서 이 습관이 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BS는 옛날 말이다. 지금은 재무상태표라고 하더라. 그래서 파이낸셜 포지션이라고 그러지 밸런스 쉿이라고 안 해요. 다만 옛날 사람들, 옛날부터 해온 사람들, 또 그 사람한테 전수받은 사람들은 BS라고 한다. 근데 중요한 건 시험에 안 나와요. BS 이런 거 안 나와요. 신경 쓰지 마시고 재무상태표라는 이름만 신경 쓰세요. 재무상태표.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 재무상태표를 딱 보고서로 만들 때 정식 보고서가 아니라 우리 공부할 때는 약식으로, 여기 노란색 보세요. 노란색 보시면 알파벳 T자 모양이죠. 노란색만. 그래서 알파벳 T자 모양 요거를 우리 회계 공부할 때는 T계정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T계정. 뭐라고 한다고요? T계정. 기억하세요? 그래서 혹시 건축이나 이런 쪽에 다니는 분 없어요? 옛날 학교 다닐 때 대학교에 건축하는 사람들은 T자 있잖아요. T자? 뭐 이런 자 있지 않아요? 이거? 몰라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T자처럼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은 T계정을 계속 우리 시험 문제 중에 계산 문제가 한 70%라고 했잖아요. 계산 문제가 어떤 수학적인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 T계정을 이용해서 푸는 게 8, 90% 됩니다. T계정으로 8, 90%까지는 아니다. 어쨌든 있어요. T계정을 활용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럼 T계정을 그렸을 때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은 이 왼쪽을 차변이라고 합니다. 우리 회계할 때는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차변, 대변. 왼쪽이 차변. 여러분 45쪽에 보면 재무상태표에 그 그림이 하나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도 눈으로 대충 자르면 T자 모양. 눈으로 자르면 T자. 알아서 잘 잘라요. 눈으로 자르면 T자입니다. 그쪽 왼쪽에 차변 써 있죠. 오른쪽 대변 써 있죠. 차변, 대변. 이게 T계정. 전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드린 이 부분. T계정 T자로 왼쪽이 차변이고 오른쪽이 대변이다. 꼭 기억하세요.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 또 차변, 대변 쓰기 싫으면 줄여서 그냥 가로 열고 차, 가로 열고 대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할 거예요. 앞으로. 왼쪽을 차변, 오른쪽 대변. 이것도 회계 용어예요. 회계 용어입니다. 차변, 대변 꼭 기억하세요. 차변, 대변. 다시 일로 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수백 년 갈 건데 아마 가겠죠.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약속이 있어요. 이 왼쪽 차변이라고 했죠. 이제 오늘까지는 차변, 대변 이렇게 쓰는데 앞으로는 차, 대 이런 글자는 안 쓸 거예요. 중요한 건 차변에 자산을 적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그 공통된 회계 기준이 있는 모든 나라에서는 자산을 차변에 적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외워야 돼. 자산은 차변에 적자. 이렇게 이어져 왔다 이거죠. 그리고 부채는 대변에 적자. 그리고 아까 정의
자산총액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자본이라면서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자산이 1,000억 원이야. 자산이 1,000억 원인데 부채가 700억이야. 그럼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 얼마예요? 300억이다. 그것도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와요, 진짜? 그래서 자료 자산하고 부채는 주어져 있어. 근데 자본은 안 주어져 있어. 그럼 내가 알아서 구해야 돼. 물론 진짜 시험에 1,000원, 700원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금의 시험은.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럼 만약에 이게 안 나와 있으면 내가 구하면 돼. 이게 안 나와 있으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 자산에서 자본 빼면 부채, 그리고 자산 총액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거와 같다. 자산 총액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거와 자산 총액은 일치한다. 재무상태표에서 유도되는 등식이다. 재무상태표 등식입니다. 이것도 이 그림 차변에 자산 적고 대변에 부채와 자본을 적는다. 여러분 책에는 조금 자세히 돼 있지만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자산은 차변, 부채, 자본, 대변 요걸로 아니면 간단하게 여러분 옆에 여백이 있네. 거기다 T계정 요거 잽싸게 요거 작게 T계정만 딱 그리고 차변 쪽에 자산, 대변에 부채와 자본 요거만 잽싸게 그려놓으면 되겠죠. T계정 조만하게 그 차변에 자산, 대변에 부채와 자본. 이건 오늘 죽었다 깨어나도 외우고 죽으세요. 죽더라도 외우고 죽으세요. 오늘 죽으면 안 되죠. 어쨌든 오늘 죽었다 깨어나도 외워야 돼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심기보다 이거 외우세요. 재무상태표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자본 외우세요.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자본. 자산은 어느 변? 차변. 부채는 어느 변? 대변. 외우세요. 이유 없어요. 자산은 차변의 적자, 부채는 대변의 적자라고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갈 거예요. 자산은 어느 변? 차변. 부채는 대변. 외우세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배웠어요. 이제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이 내일 아니구나. 쉬는 날이구나. 다음 주에 왔더니 새로운 분이 와 계셔. 근데 처음 배웠대. 회계 하나도 안 배웠대. 근데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자산이 뭐니? 그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산 설명해야 돼요. 아까 자산 뭐라 그랬죠? 간단하게 뭐라 그랬죠? 말로 안 하면 머릿속에는 있는데 말로 안. 요즘 저도 이제 나이 먹고 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요. 어제도 강의하다가 뭐 하나를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어제 뭐 다른 쪽에 강의를 뭐 하다가 기출문제 촬영하고 있는데 단어 하나가 생각이 안 나요. 왜 사람 만나면 기억 안 나고 막 이런 거 아시죠? 연예인 누구 딱 있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 미친다니까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말로 하셔야 돼. 그래서 아까 제가 읽고 쓰고 하라고 했죠. 자산이 뭐냐? 그냥 눈으로 보고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설명하세요. 아까 자산이 제가 길게도 안 했잖아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을 자산이라고 하더라. 이런 거 간단하게라도 자꾸 말로 뱉어야 돼요. 부채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이 갚아야 될 채무, 갚을 돈, 갚을 거. 길게도 안 했죠. 짧게 했잖아요. 그렇게라도 자꾸 여러분 말로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지금 여쭤보잖아요. 자산 어느 변이라고요? 여쭤보는데 여러분 묵묵부답. 입 꾹 닫고 있어. 그러면 곤란해요. 자꾸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무식하게 여쭤보잖아요. 간단 무식하게 핵심만 딱 알면 시험장 가서 고민할 일이 없어요. 앞으로 배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많고 어려워지는 게 분명히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 합격을 달리합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제가 이렇게 여쭤봤을 때 대답을 자꾸 억지로라도 하려고 해야지 그냥 가만히 구경하면은 남들 합격하는 거 구경할 거예요. 대답하셔야 돼 자꾸. 어쨌든 오늘 집에 가셔서 이거를 여러분이 백지 연습장 꺼내놓고 재무상태표를 간단하게 약식으로 이렇게 그려요. 그려서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자본. 그럼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우리가 현금 배웠잖아요. 현금이 뭐에 속하죠? 자산이죠. 그럼 현금 어느 변에 적냐? 차변에 적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상품 뭐라고 그랬죠? 자산 어느 변? 차변의 상품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입금 그러면 부채 바로 나와야죠. 차입금 단기든 장기든 차입금이 부채잖아요. 부채는 대변에 적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배웠던 계정 과목들 현금, 예금, 상품, 건물, 토지, 기계, 차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용어를 얼른 영어로 말하면 이제 알파벳. 우리 알파벳 띈 거거든요. 알파벳 띈 거 그리고 그걸 분류해서 이제 이건 상품은 자산이고 토지도 자산이고 건물도 자산이고 그럼 자산은 차변에 적자. 그럼 차입금이나 외상 매입금 이런 거 부채니까 대변에 적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자유자재로 돼야 됩니다.
오늘 자유자재로 돼야 돼요. 오늘은 사실 처음 배운 사람들은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새로 배우는 용어니까 낯설긴 하지만 어렵다 싶다 이 문제는 아니죠. 낯선 거죠. 처음 듣는 거죠. 이거 얼른 재무상태표는 오늘 죽었다 깨어나도 외워놔야 돼요. 오늘 기절을 해도 외우고 기절하고 죽으면 안 되고 어쨌든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내일 미사일이 날라오더라도 재무상태표는 오늘 머릿속에 그리시고 연습장에 그리시고 자산에 속하는 용어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현금, 예금, 상품, 건물, 기계, 차량 뭐 이런 거 외상매입금, 지급보험, 뭐 미지급금, 선수금 이런 것들을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한번 단 책에 있는 것 중에 설명 안 된 건 빼라고 그랬죠? 설명 안 된 건 빼고 제가 설명해 드린 거 그럼 설명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난다. 그럴 때는 그냥 또 넘어가세요. 하다 보면 또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필요한 건 또 반복합니다.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반복합니다. BS냐 FP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재무상태표라는 말은 꼭 기억하시고요. 참고로 대차대조표라는 게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사회에 나가면 간혹 가다가 대차대조표라고 쓸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이거 법으로 정해진 거 아니고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를 BS라 한다고 누가 경찰에 출동하지도 않고 하니까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재무상태표 이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45쪽 밑에 보면 가로 3번에 재무상태표 뭐 다른 것도 있어요. 단 그 내용은 지금 읽어도 잘 모릅니다. 모르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46페이지 보면 재무상태표인데 조금 아까 재무상태표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렸잖아요. 차변 쪽에 자산이고 대변 쪽에 부채와 자본, 차변 대변을 구분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46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월날이 거기에는 자산이 위에 있고 부채와 자본이 밑에로 짜라라 일자로 돼 있죠. 요게 이제 진짜 보고서. 진짜 보고서는 그렇고 진짜 보고서는 그렇게 생겼고 우리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공부할 때는 T계정, 차변 대변으로 하고 그리고 진짜 보고서 작성할 때는 그 일자로 그게 보고식이에요. 근데 그걸 외우냐? 필요 없어요. 그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가로 4번에 재무상태표 등식 방금 설명드렸고요. 방금 설명드렸고 빼고 그 다음에 47페이지 5번에 보면 재무상태표에 해당하는 정보글에서 박스 처리돼 있잖아요. 그럼 별표 9,640억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고 사실은 거의 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옛날 시험에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국제회계기준 도입된 지가 이제 한 10몇 년 돼. 20년 안 되고 언제지? 2010년대 이때쯤에 국제회계기준이 이제 도입됐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 시험에 잘 냈어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 예시 1 뭐뭐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잘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벌써 10몇 년 전인 거니까 요즘엔 이런 게 잘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되게 중요해요. 근데 예를 들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이제 진도를 다 끝내고 이번에 2번째 심화 강의 듣는 분이다. 그럼 이것들을 지금 당장 아까 제가 별표 9,640억 개 같은 별표 3개 결론 외우란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처음 하는 사람 이거 봐봤자 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외워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별표 치라고 했지만 중요한 건 중요하지만 오늘 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 하냐? 이건 다 다음 달쯤 할걸요 아마? 우리 이제 3개월 코스로 돌아가잖아요. 길은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아마 다 다음 달 되면 이거 책에 뒤에 또 써 있어요. 책 뒤에 또 나옵니다. 그때 가서 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게 많다. 그러니까 다 돌아본 입장에서 보면은 중요하고 외워야 될 것도 있지만 오늘 이제 시작하는 걸음마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은 솔직히 지금 할 내용이 아니다. 이런 거 설명드리는 겁니다.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게 중요한 건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 뭔 내용인가 모른다고 해서 열받지 마시고 그냥 때가 되면 해결되겠지 그러고 넘어갔어요. 자 이제 시간 또 다 됐네요. 그럼 이제 좀 쉬었다가 48쪽 재무성과부터 나가기로 하겠습니다.